제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떠난 로체스터 씨는 2주일쯤 후에 여러 손님들과 함께 파티를 위해 돈필드로 갑자기 돌아옵니다. 주인과 귀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로 적막하기만 했던 돈필드는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 손님들 중 단연 제인의 마음을 잡아끄는 사람은 로체스터의 연인 잉그레명입니다. 파티 내내 두 사람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제인 에어의 마음속에서는 자제할 수 없는 로체스터 씨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싹터갑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나 로체스터 씨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의 말로는 그가 리스에서 직접 런던으로 간 다음 다시 대륙으로 건너가서 돈필드에는 앞으로 1년 동안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놀라울 것은 없다고 했다. 이번처럼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불쑥 떠나는 것도 별로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오한을 느끼고 심장의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으나 제정신을 되찾아서 결심했던 원칙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진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내가 일시적인 과실을 훌륭히 극복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비굴한 열등감에서 겸손을 떠는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했다. 너와 돈필드의 주인과의 관계는 맡은 아이를 가르치는 보수로 그가 지불하는 급료를 받는 일과 내 의무를 다했을 때 당연히 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정중하고 친절한 대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이 그가 인정하는 너와 그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러므로 그를 너의 세심한 감정, 환희 또는 고민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너와 같은 계급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너의 계급을 지켜야 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기울인 애정 같은 것은 상대가 바라고도 있지 않으며 오히려 멸시할 것이니 이런데 마음을 쏟지 말고 자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는 조용한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돈필드를 떠나야 할 이유를 막연히 암시하는 것이 가끔 뇌리를 지나가곤 했다. 나도 모르게 광고문을 작성해 놓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도 해봤다. 이런 생각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로체스터 씨가 집을 비운 지 2주일쯤 되어서 페어팩스 부인한테 우편 배달보다 편지 한 통을 전해왔다. 주인님한테서 온 거예요. 주소를 보고 그녀는 말했다.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커피가 뜨거웠기 때문에 갑작스레 달아오르는 나의 얼굴을 그 탓으로 돌렸다. 왜 손이 떨렸는지, 왜 찻잔에 차를 반쯤 쟁반에 엎질렀는지 나는 그때 생각해보고 싶지 않았다. 저는 가끔 이 집이 너무 조용하고 한가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이젠 바쁘게 됐군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편지를 안경 앞에 댄 채 페어팩스 부인은 말했다. 그 까닭을 물어보기 전에 나는 마침 풀어져 있는 아델르의 앞치마끈을 매주고 건포도빵을 하나 더 권하고 우유를 다시 따라주고 나서 관심 없는 듯이 물어봤다. 로체스터 씨가 곧 돌아오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곧 돌아오세요. 사흘 후에 오신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목요일이에요.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리스에 같이 계시던 훌륭한 분들이 몇이나 같이 오실지 몰라요. 좋은 침실들을 전부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서재와 응접실을 청소해야 하고 나는 밀코트의 조지 식당과 다른 곳에서 요리사들을 불러와야겠어요. 부인들은 한여를, 남자 어른들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올 테니까 집안이 꽉 차게 될 거예요. 페어팩스 부인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준비를 위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사흘 동안은 그녀의 예언대로 무척 바빴다. 평상시 돈필드의 모든 방은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여자 셋을 고용했다. 마룻바닥을 닦고 솔질을 하고 칠을 하고 양탄자를 털고 그림을 바꾸어 걸고 거울과 등잔을 닦고 침실에 불을 피우고 침대 시트와 깃털 이불을 난로에 말리며 야단법석하는 것은 그전에도 후에도 보지 못했다. 아델르는 이런 가운데서 미친 듯이 뛰며 돌아다녔다. 손님을 맞을 준비와 그들이 온다는 기대 속에 마음이 무한히 들떠 있었다. 그 애가 언제나 뚜알레트라고 부르는 실내용 아동복을 소피한테 봐달라고 했고 유행에 뒤처진 것은 유행에 맞도록 고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방을 돌아다니고 침대에 뛰어오르고 이글이글 불이 타는 벽난로 앞에 깔갱이며 산처럼 쌓은 베개 받침대와 베개 위를 뒹구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부는 쉬도록 되어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식료품 저장실에서 그녀와 요리사를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커스터드며 치즈케이크며 프랑스식 밀가루 과자 만드는 법을 배웠고 쇠고기를 꼬챙이에 꿰는 방법과 디저트 접시를 장식하는 방법을 익혔다. 손님들은 목요일 오후 6시 만찬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공상에 사로잡힐 겨를도 없었으며 누구 못지않게 바쁘고 즐거웠다. 아델르는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가끔 음산한 생각이 나에 들뜬 기분을 억제하곤 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의욕과 불길한 징조와 어두운 회의에 빠지곤 했다. 이것은 3층 계단문이 천천히 열리자 얌전히 모자를 쓰고 하얀 앞치마에 손수건을 꽂은 그레이스 푸울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봤을 때 그랬고 비스듬히 다른 슬리퍼를 신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복도를 마치 미끄러지듯이 지나갔을 때 그랬다. 그리고 또 시끄럽게 떠드는 침실을 들여다보면서 아마도 자격부들에게 벽난로의 받침새는 어떻게 닦는다던가 벽난로의 선반은 어떻게 청소를 한다든가 벽지의 때는 어떻게 뺀다든가 무엇이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랬다. 그녀는 하루 한 번 식당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난로가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음산한 다락방에서 혼자 즐기려고 흑맥주를 한 병 가지고 올라갔다. 24시간 중 단 1시간만 아래층의 다른 하인들과 함께 지내고 남은 시간은 전부 3층의 천장이 낮은 참나무로 된 방에서 보냈다. 거기 앉아서 바느질을 하며 옥에 갇힌 죄수처럼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집에서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의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가 놀라는 일이 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지위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녀의 고독한 격리를 가엾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한 번 그레이스를 화제로 리이어가 날품팔이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었다. 리이어는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품팔이 여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다. 그녀는 많은 봉급을 받고 있겠지? 그럼요. 나도 그만큼 많았으면 좋으련만. 내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는 건 아니야. 돈필드는 인색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풀부인의 5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해. 그녀는 열심히 저축을 하는 모양이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밀코트의 은행에 가곤 하지. 이곳을 떠나고 싶으면 언제라도 독립해서 살 만큼 충분히 저축했을 거야. 그러나 이곳에 정이 들었고 아직 나이가 젊고 건강하니까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을 거야. 일을 그만두기에는 여러 가지 아깝지. 일은 잘하느냐고 품팔이 여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아무도 그 이상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야. 아무도 그녀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녀가 받는 돈을 전부 준다 해도 말이야. 품팔이 여자가 말을 계속하려고 할 때 리이어가 돌아보고 내가 있는 것을 눈치채자
상대방을 팔꿈치로 찔렀다. 저 사람은 모르고 있어? 품팔이 여자의 속삭임이 들렸다. 리이어가 머리를 흔들고 그 얘기는 거기서 중단되었다. 이 대화에서 내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돈피일제에는 비밀이 있는데 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목요일이 되었다. 전날 밤까지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 양탄자를 깔고 침대 커튼은 꽃줄로 장식되고 침대에는 무늬 부신 하얀 이불이 덮여졌고 화장대를 마련하고 가구를 닫고 화병에는 꽃이 무더기로 꽂히고 침실도 객실도 손이 닿는 한 새롭고 빛나게 꾸몄다. 홀도 씻어내고 계단의 층계와 난간은 물론 조각을 한 큰 시계도 유리처럼 빛나게 닦았고 식당에는 찬장에서 식기들이 눈부시게 빛났고 응접실과 부인방에는 여기저기 화병에 꽂힌 신기한 꽃이 만발해 있었다. 오후가 되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가장 좋은 까만 비단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금시계를 찼다. 왜냐하면 손님을 맞아들이고 부인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델르도 정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적어도 그날은 그 애가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될 기회는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피를 시켜서 짧고 폭이 넓은 모슬린으로 된 곳을 입히도록 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조차 없었다. 공부방인 나의 성역에서 불려나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정말이지 그곳은 지금까지 나에게 알맞는 성역으로 되어 있었다. 마음 괴로울 때의 즐거운 피난처였다. 온화하고 활짝 개인 봄날이었다. 3월 말인가 4월 초였는데 여름의 사자인양 햇볕이 며칠 동안 대지를 내리쪼이는 그런 날 중에 하루였다.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더울 정도여서 나는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방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손님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옷 스치는 소리를 내면서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왔다. 로체스터 씨가 말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만찬 준비를 시켜놓길 잘했어요. 벌써 6시가 지났는걸요. 존을 대문 밖에 보내서 행길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는가 보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밀코트 쪽을 먼 데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섰다. 존이 오고 있어요. 존, 무슨 소식이 있어요? 곧이어 지금 오고 있으며 아마 10분 후쯤 도착할 거라는 존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델르가 창가로 달려갔다. 나도 그 뒤를 쫓았으나 커튼 뒤로 숨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한쪽 가에 섰다. 존이 말한 10분이라는 시간은 무척 길게 생각되었으나 마침내 마차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네 사람의 기수가 차도를 질주해 오고 그 뒤에 포장마차 2대가 따랐다. 나부끼는 베일과 물결치는 깃털이 마차에 가득했다. 2사람의 기수는 젊고 박력 있는 신사였다. 셋째 번이 로체스터 씨였는데 그의 검은 말 메스로와를 타고 있었다. 그 앞을 파일럿이 달리고 있었다. 옆에서는 숙녀가 말을 달리고 있었는데 2사람은 일행의 선두였다. 숙녀가 입은 자색 승마복은 지면에 끌릴 정도였고 베일은 미풍에 길게 나부키고 있었다. 비쳐 보이는 베일 주름에 엉켜서 탐스러운 까만 머리채가 유난히 빛나 보였다. 잉그램 양이에요. 페어팩스 부인이 소리치고 아래층에 자기 자리로 달려갔다. 기마의 행렬이 굽은 차도를 따라 올라와서 집 앞으로 각도를 돌리자 나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다. 아델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겠다고 안달을 했으나 나는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부인들 앞에 나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타일렀다. 그러면 로체스터 씨가 화를 낸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애는 저절로 눈물을 흘렸지만 내가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냈다. 지금 홀에서는 즐거운 분위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신사들의 낮은 목소리와 숙녀들의 맑은 어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높지는 않으나 뚜렷이 들려오는 것은 신사 숙녀를 손님으로 모시는 돈필드 주인의 낭낭한 음성이었다. 그러고는 가벼운 걸음걸이로 계단을 오르고 경쾌하게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계속됐다.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손님이 오면 나는 어디 나갔어요. 응접실에도 가고 손님들 방에도 갔어요. 하녀가 부인의 머리를 따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도 봤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 그들의 동작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아델르는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배가 고프지 않냐, 아델르? 부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래층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갖다 줄게. 이렇게 아델르에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피난처를 빠져나와서 직접 부엌으로 통하는 뒷계단을 찾았다. 부엌에서는 여기저기 불을 피워놓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수우프와 생선 요리는 최후 단계에 있었고 요리사는 심신이 모두 발화 상태가 되어서 도가니 위에 매달려 있었다. 하인들 방에는 마부 2사람과 남자 손님을 따라온 하인 3이 난로를 둘러싸고 앉거니 서거니 하고 있었다. 부인을 따라온 하녀들은 그들의 주인마님과 함께 2층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았다. 밀코트에서 임시로 온 하인들은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 혼란한 사이를 뚫고 나는 겨우 식품 저장실에 도착했다. 거기서 찬 닭고기와 빵 한 덩어리와 과일이 든 파이와 접시 한두 개와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서둘러서 그곳을 떠났다. 복도에까지 와서 뒷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부인들이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소리 같았다. 공부방까지 가려면 부인들의 방을 몇 개나 지나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을 들고 가다가 마주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리창이 없어 어두운 복도 끝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해는 지고 화문에 접어들어 아주 어두웠다. 곧 아름다운 부인들이 방에서 하나씩 나왔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옷을 걸쳤고 들뜬 기분들이었다. 얼마 동안 그들은 복도 저쪽 끝에 모여서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빛나는 안개가 언덕으로 사라지듯이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 전체에서 받은 인상은 내가 아직껏 느껴보지 못한 그들의 타고난 우아함이었다. 아델르가 공부방 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았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나도 그들한테 갔으면. 만찬이 끝나면 로체스터 씨가 곧 우리를 부르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러시지 않을 거야. 로체스터 씨는 다른 일에 신경을 써야 하거든. 오늘 밤은 그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델르. 내일은 만나게 되겠지. 자, 여기 식사를 가져왔단다. 아델르는 정말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닭고기와 파이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것을 확보했던 것은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녀도 나도 그리고 우리들 것을 나누어 먹은 소피도 저녁을 거를 뻔했다. 아래층에서는 모두들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9시가 지나도 후식이 나오지 않았고 10시까지도 하인들이 커피잔을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날 밤은 아델레에게 보통 때보다 늦게 자는 것을 허락했다. 아래층에서 문을 여닫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동안은 잠이 올 것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옷을 벗은 다음에 로체스터시로부터 내려오라는 전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덧붙여서 말했다. 나는 아델르가 실증을 낼 때까지 오랫동안 얘기를 해주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복도에도 데리고 나갔다. 홀에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난간 너머로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려다 보였는데 그녀는 그것을 보고는 즐거워했다. 밤이 꽤 깊었을 때에 피아노를 옮겨다 놓은 응접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델르와 나는 계단 꼭대기에 걸터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곧 쟁쟁한 악기 소리에 노랫소리가 어울렸다. 노래를 부른 것은 여자였는데 그 음성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독창이 끝나자 2부 합창이 있었고 곧 이어서 혼성 합창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사이는 즐거운 이야기로 메꾸어졌다. 나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돌연 나는 내 귀가 뒤섞인 소리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를 가려내려는데 열중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 내 귀가 그의 목소리를 가려내자 다음에는 거리가 멀어서 분명치 않은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시계가 11시를 쳤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아델르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졸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안 하다가 침대에 눕혔다. 심사숙녀가 침실로 든 것은 1시가 지나서였다. 이튿날도 전날처럼 개인 날이었다. 일행은 근처의 소풍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정오가 지나자 곧 출발했는데 더러는 말을 타고 나머지는 마차로 갔다. 나는 그들이 출발하는 것도 보고 돌아오는 것도 목격했다. 전날같이 부인들 중에서 말을 타는 것은 잉그랜 양 혼자뿐이었고 역시 로체스터 씨가 그녀의 옆에서 말을 달렸는데 두 사람은 일행들보다 좀 떨어져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나는 함께 창가에서 바라보고 있던 페어팩스 부인에게 그 광경을 지적했다. 저 두 분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로체스터 씨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녀도 그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나는 덧붙여서 말했다. 저기 봐요. 은밀한 얘기라도 하듯이 로체스터 씨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직 곁눈으로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오늘 밤에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마침 로체스터 씨에게 아델르가 몹시 부인들께 소개를 받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만찬이 끝나면 응접실로 보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에어 선생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도 단지 형식적으로 그랬겠지요.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말로. 그러잖아도 제가 에어 선생은 사람들 앞에 나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꺼릴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주인님은 언제나처럼 말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안 오겠다면 나의 요청이라고 해요. 그래도 안 오면 내가 직접 끌어온다고 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야 그렇게까지 수고는 끼치지 않겠어요. 가야 한다면 할 수 없이 가긴 해야겠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부인도 같이 가시겠지요? 아니에요. 나는 가지 않겠다고 부탁드렸더니 허락하셨어요. 정식으로 방에 들어갈 때에 난처해지는 것이 가장 괴로운데 그것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응접실에 아무도 없을 때에 즉 부인네들이 식사를 끝내기 전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나 조용한 곳에 앉아 있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신사들이 들어오면 자리를 뜨면 돼요. 로체스터 씨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빠져나오는 거지요. 아무한테도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저분들은 오랫동안 머무르실 건가요? 2, 3주 동안 머무르겠지요. 틀림없이 그 이상은 안 계실 거예요. 부활절 휴가가 끝나면 조지린경은 최근 밀코트 지구에서 의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런던으로 가서 등원해야 하니까요.
아마 로체스터 씨도 같이 가게 되겠지요. 돈필드에 와서 이렇게 오래 계시다니 놀랬지 뭐예요. 아델르와 함께 응접실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자 왜 그런지 떨렸다. 아델르는 저녁에 부인들 앞에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었다. 소피가 옷을 갈아입힐 때까지는 가라앉질 않았다. 옷을 입기 시작하고부터는 그 과정 자체가 거창했기 때문에 곧 안정되었다. 고수머리를 빗어서 머리채를 쓰다듬어 들이우고 분홍색 옷을 입고 긴 장식들을 두르고 레이스 장갑을 꼈을 때는 어떤 재판관 못지않게 엄숙해 보였다. 옷매실을 헝클어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없었다. 옷치장이 끝나자 비단 치마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미리 들고 작은 의자에 앉아서 내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꼼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준비는 곧 끝났다. 나의 가장 좋은 옷을 은혜색 드레스인데 템플 선생 결혼식 때 마련한 것으로 그 후에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는데 바로 그 드레스를 빨리 걸치고 머리도 간단히 손질하고 하나밖에 없는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다행히도 응접실에는 그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으로부터 들어가는 입구 이외에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었다.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리석 벽난로에서는 커다란 불이 소리 없이 타고 있었으며 테이블을 장식한 꽃들 사이사이에는 촛불들이 밝게 쓸쓸히 타고 있었다. 아치형의 통로에는 진홍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이 커튼이 바로 옆방에 있는 손님들을 가려주었는데 그들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잠을 재촉하는 속삭임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아델르는 대단히 엄숙한 감동에 사로잡힌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가리키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나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서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읽으려고 해봤다. 아델르는 의자를 끌고 내 발밑으로 다가왔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내 무릎을 건드렸다. 왜 그러지, 아델르? 이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 가져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내 옷차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는 옷차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아델르. 그러나 그래도 좋아. 나는 화병에서 장미꽃을 한 송이 뽑아서 그녀의 장식대에 꽂아줬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행복의 잔이 가득 찼다는 듯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고 얼굴을 돌렸다. 이 귀여운 파리 아가씨의 옷차림에 대한 타고난 집념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어이가 없기도 했다. 이때 조용히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아치형 통로의 커튼이 거치자 그쪽으로 식당이 보였다. 긴 식탁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놓여있는 굉장한 후식 은식기와 유리그릇에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부인네들이 입구에 서 있다가 들어오자 커튼은 다시 내려졌다. 8사람밖에 되지 않았는데 때를 지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무척 키가 큰 사람도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많았고 모두가 치마가 끊일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안개가 달을 크게 보이게 하듯이 그들의 키를 크게 보이게 했다. 우리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한두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답례를 했을 뿐 다른 사람은 모두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들은 방 안에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들의 동작이 가볍고 쾌활했기 때문에 흰깃을 가진 새들의 무리 같았다. 어떤 이는 소파나 긴 의자에 반쯤 누운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 더러는 테이블에 기대서 꽃이나 책을 보기도 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난로 앞에 모여 앉았다. 모두가 나지막한 맑은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습관인 것 같았다. 나는 후에 가서 그들의 이름을 알았으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애시튼 부인과 두 딸이 있었다. 부인은 젊었을 때 틀림없이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지금도 그 미모를 잃지 않고 있었다. 큰딸 에이미는 몸이 작은 편이었고 소박하며 얼굴과 태도가 어린아이 같았는데 동작이 발랄했다. 하얀 모슬린 드레스와 푸른 장식띠가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둘째 딸 루이자는 키가 크고 육모가 단정했는데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소위 정장한 인형 같은 여자로서 얼굴이 무척 예뻤다. 둘이 다 백합처럼 아름다웠다. 린 부인은 40살 정도의 건장한 체구의 여자였는데 자세가 바르고 거만스러워 보였으며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하늘색 깃털의 그늘 및 보석을 박은 머리띠 안에서 빛났다. 덴트 대령의 부인은 치장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런대로 가장 숙녀답게 보였다. 날씬한 몸매의 하얀 얼굴이 우아했고 머리는 금발이었다. 그녀의 검은 비단옷과 외국제 고급 레이스의 스카프와 진주 장식품은 귀족 부인의 무지갯빛 장신구보다도 내 마음을 끌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세 사람은 그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탓도 있겠지만 잉그랜 미망인과 그녀의 두 딸 블란치 양과 메어리 양이었다. 그들 셋은 여성으로서 큰 키였다. 미망인은 40에서 50 사이로 보였다.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아름다웠는데 머리는 검고 이도 튼튼해 보였다. 그 나이의 여성으로서는 누구나 대단한 미인으로 볼 것이다.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확실히 그랬지만 그녀의 태도와 용모에서는 참을 수 없는 거만한 표정이 보였다. 그녀는 로마 사람의 얼굴 생김새였는데 원주같이 생긴 목 부분에 자치를 감춘 군턱이 있었다. 이런 얼굴이 거만으로 인해서 부풀고 어두울 뿐만 아니라 주름까지 지게 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단정한 턱에서도 거만한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또한 매우 험상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리드 부인을 연상시켰다. 말할 때는 수다스러웠으며 목소리는 굵고 억양이 거창하고 독선적이었다. 한마디로 참고 듣기가 거북했다. 진홍빛 벨벳옷이며 금실로 술을 놓은 인도직 슈올의 모자는 그녀에게 임금과 같은 위엄을 부여했다. 블란치와 메어리는 거의 비슷한 키인데 포플라와 같이 컸다. 메어리는 키에 비해서 여인 편이었으나 블란치는 다이아나 여신과도 같은 몸매였다. 나는 물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봤다. 우선 그녀의 모습이 페어팩스 부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또 내가 그린 공상의 초상화와 닮았는지, 그리고 셋째로 말하자면 로체스터시의 취향에 맞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다. 용모는 내 그림과도 그리고 페어팩스 부인의 설명과도 일치했다. 훌륭한 가슴, 밑으로 흐른 어깨, 우아한 목, 검은 눈, 그리고 검은 고수머리,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쩐지 얼굴은 어머니를 꼭 닮았다. 젊기 때문에 주름살만 없었을 뿐이다. 좁은 이마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눈과 코, 그리고 거만을 떠는 것까지 어머니를 꼭 닮았다. 그러나 어머니처럼 음침하게 거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냉소적인 웃음이었는데 비쭉거리는 거만스러운 입술의 표정에서도 빈정거림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천재는 자의식이 강하다고들 한다. 잉그랜 양이 천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녀는 자의식이 강했다. 실제로 현저하게 강했다. 그녀는 조용한 덴트 부인에게 식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덴트 부인은 그 학문을 공부한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로는 꽃을, 특히 야생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잉그랜 양은 배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전문 용어를 늘어놓았다.
나는 곧 그녀가 덴트 부인을 골탕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즉, 덴트 부인의 무식을 희롱하는 것이었다. 골탕 먹이는 방법이 능란할진 몰라도 결코 선의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또 그녀는 피아노를 쳤는데 멋진 연주였다. 노래도 불렀는데 아름다운 음성이었다. 어머니와 말할 때는 주로 프랑스 말로 주고받았는데 유창하고 억양이 정확한 능숙한 말씨였다. 메어리는 블란치보다 조용하고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생김새도 온순해 보였고 피부도 희었다. 사실 잉그레냐는 스페인 사람처럼 피부가 거무스름했다. 그러나 메어리는 활기가 없고 무표정하고 눈에는 광채가 없었다. 말이 없고 한 번 앉으면 벽가에 놓은 조각처럼 움직일 줄을 몰랐다. 자매가 모두 티 하나 없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제 내가 잉그렛 양을 로체스터 씨가 좋아할 만한 여성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나로선 알 수가 없었다. 여성에 대한 그의 취미를 나는 모른다. 당당한 여성을 좋아한다면 그녀는 확실히 당당한 여성이다. 게다가 재주가 있고 발랄하다. 남자라면 대개는 그녀를 좋아하리라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그도 그녀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증거를 이미 손에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만 둘이만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따름이다. 독자여, 아델르가 아직도 내 다리 옆에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지 않다. 부인들이 들어오자 그녀는 일어나서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가 단정하게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자 잉그렛 양은 조롱하는 태도로 내려다보면서 소리쳤다. 오, 귀여운 인형. 린 부인이 주목했다. 로체스터 씨가 기르고 있는 아이 모양이군요. 언젠가 말했던 프랑스 아이 말입니다. 덴트 부인은 친절하게 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애시튼가의 에이미와 루이자 자매가 동시에 외쳤다. 어쩌면 저렇게 예쁘지? 그러고 나서 그들 자매는 아델르를 그들이 앉아있는 소파로 불러다가 그들 사이에 앉혔다. 그들 사이에서 아델르는 프랑스 말과 서투른 영어를 번갈아 가면서 짓거렸기 때문에 그들 자매뿐만 아니라 애시튼 부인과 린 부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것으로 아델르는 지극히 만족해했다. 마침 커피가 들어오자 신사들을 불러들였다. 나는 그늘 뒤에 숨어서 창가의 커튼에 반쯤 몸을 감추고 있었다. 다시 아치 통로가 열리더니 신사들이 들어왔다. 신사들도 전부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당당했다. 모두 검은 옷차림이었으며 대개가 키가 크고 젊은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헨리와 프레데릭 리는 유달리 돋보였으며 덴트 대령은 훌륭한 군인다운 인물이었다. 이 지방의 치안판사인 애시튼 씨는 정말로 신사다웠다. 머리는 백발인데다가 눈썹과 구레나루 쓴 까만 것이 흡사 연극에 나오는 늙은 귀족 같았다. 잉그랜경은 누이들과 마찬가지로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메어리처럼 쌀쌀하고 무관심인 표정이었다. 수족이 너무 길어서 혈액의 생기와 두뇌에 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로체스터 씨는 어디 있을까? 그는 맨 나중에 들어왔다. 나는 아치 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나의 주의력은 그물뜨기 바늘과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지갑의 그물코에 집중하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일감과 무릎 위에 있는 은색 구슬과 비단실만을 생각하고 싶었다. 그런데도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지난번 끝으로 봤던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일을 내가 수행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다.
그는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넘쳐흐르는 감개무량한 벅찬 심정을 나타내는 눈으로 내 몸 전체를 훑어봤던 것이다. 그때 나도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얼마나 가깝게 그의 옆에 있었는가. 그 뒤에 그와 나의 관계를 바꿀 만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리 멀고 서먹서먹한 걸까? 그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넨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말았다. 그는 내가 있는 곳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대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부인들과 어울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의 정신이 부인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키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자 나의 시선은 나도 모르게 그에게로 쏠렸다. 나의 눈꺼풀은 말을 듣지 않았다. 눈은 떠지고 동공은 그를 바라보고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계속 바라봤다. 그리고 즐거움을 느꼈다. 그것은 소중하면서도 신랄한 것이어서 강철로 된 뾰족한 고민의 끝이 달린 순금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길어간 샘물에 독이 있는 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서 마시는 목마른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다는 말은 진실이다. 주인의 윤기 없는 얼굴빛, 모가지고 넓은 이마, 굵고 넓은 눈썹, 움푹 패인 눈, 강인한 용모, 꽉 담은 엄격한 인매는 모든 것이 정력과 결단과 의지에 넘쳐 있었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그것들은 나의 관심을 끌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나 자신을 내 힘으로 지배하겠다는 감정을 약탈하고 나를 그의 지배하에 묶어놓았다. 나는 그를 사랑할 생각은 없었다. 독자는 알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에 대한 사랑의 싹을 근절시키려고 무진 애를 써왔다. 그런데 이제 그를 다시 보자 싹은 자발적으로 푸르게 그리고 힘차게 솟아나는 게 아닌가. 그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손님들과 비교해봤다. 린 가족들의 호화스러운 우아함도 잉글랜경에 가라앉은 우아함도 벤트 대령의 군인다운 특징도 로체스터시의 타고난 정기와 순수한 힘을 갖춘 용모에 비하면 과연 어떠할까? 나는 그들의 용모와 표정에 대해서 공감이 가질 않았다. 물론 보통 방관자들은 그들을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당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로체스터시에 대해서는 당장의 험상궂은 얼굴의 우물한 표정이라고 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미소 짓고 웃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촛불빛도 그들의 미소 정도의 생기는 지니고 있었고 종소리도 그들의 웃음소리 정도의 의미는 갖고 있을 테니까. 나는 로체스터시가 웃는 것을 보았다. 엄숙한 용모가 부드러워지고 눈은 빛나고 상냥해졌으며 그 빛은 예리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바로 그때 그는 루이자와 에이미하고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의 찌르는 듯한 시선을 태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 시선을 받고 나는 그들이 시선을 밑으로 떨어뜨린다던가 얼굴을 붉힐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도 표정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반가웠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의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의 그의 존재와는 다르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그들과는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다. 나와 같아. 확실히 그래. 그와 나는 같은 부류야. 나는 그의 용모와 동작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 비록 계급과 빈부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나의 머리와 심장 속에 그리고 피와 신경 속에 정신적으로 그와 동화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거든.
며칠 전만 해도 나는 그에게서 봉급을 받는 이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를 고용주 이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하고 진실되고 활기찬 감정이 충격적으로 그의 주변에 모이고 있다. 나는 감정을 감춰야 하고 희망을 억제해야 하고 그가 나 같은 것은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와 같은 부류라고 말한 것은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미칠 힘을 가지고 있다든가 사람을 매혹시킬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와 공통된 어떤 취미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는 영원히 격리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저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커피가 돌려졌다. 부인들은 남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달새처럼 시끄러워졌고 대화는 활기를 띠고 즐거워졌다. 덴트 대령과 애시튼 씨는 정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부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거만을 떠는 두 과부, 린 부인과 잉그랜 부인은 다정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지경은 체구가 크고 대단히 젊어 보이는 시골 신사였는데 그는 커피잔을 들고 부인들이 앉아있는 소파 앞에 서서 가끔 참견을 했다. 프레데릭 씨는 메어리 잉그랜 옆에 앉아서 호화스러운 파나집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쳐다보면서 가끔 미소를 지었으나 말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키가 크고 냉담한 잉그랜 경은 팔짱을 끼고 키가 작고 발랄한 에이미 애시튼이 앉아있는 의자 등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면서 굴뚝새처럼 짓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로체스터시보다는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헨리리는 루이자의 발치에 있는 기니자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는 아델로와 함께 앉아서 프랑스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루이자가 그의 실수에 웃어댔다. 블란치 잉그램을 상대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 그녀는 혼자 테이블 앞에 서서 우아한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누가 찾아줄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자기 스스로 상대를 택했다. 로체스터 씨는 애시튼 자매 곁을 떠나 블란치 양이 테이블 앞에 혼자 서서 있던 것처럼 난로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벽난로 앞 장식품의 반대쪽에 자리를 잡고 그와 마주 섰다. 로체스터 씨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로 알았는데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저 애를 맡아 기를 생각을 했지요?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것이죠.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학교는 꽤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러나 저 애를 위해서 가정교사를 두셨잖아요. 저 애와 함께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봤어요. 어디로 갔나? 아, 저기 아직 들창 커튼 뒤에 숨어 있군요. 물론 급료를 지불하겠지요? 그것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학교보다 더 들 거예요. 두 식구를 더 먹여야 하니까요. 나는 두렵게 생각되었다. 오히려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에 대한 언급을 듣고 로체스터 씨가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고 나는 커튼 그늘 속으로 움츠러들었으나 로체스터 씨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곧바로 앞을 쳐다보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말했다.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경제라는가 상식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가정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거예요. 메어리와 내가 어릴 적에 적어도 12명의 가정교사를 두었을 거예요. 그중 반은 밉살스러웠고 나머지 반은 어리석었는데 전부가 한결같이 엇물러대기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뭐라고 그랬지, 아가야?
이렇게 미망인의 각별한 소유물로 간주된 젊은 여성은 자기 질문을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아가야, 가정교사 얘기는 이따께도 꺼내지 말아라.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난단다. 그들의 무능과 편덕 때문에 나는 마치 순교자와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단다. 이제 그들이 필요 없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한다. 벤트 부인이 이 신앙심이 돈독한 부인에게 다가가서 뒤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의 대답으로 봐선 그것은 이곳에 저주받은 종족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빗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이것이 그녀에게 약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러고 나서 낮은 소리로 그러나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다. 나도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의 관상은 볼 줄 알거든. 그녀한테서는 그 계급의 모든 결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결점이 뭔가요? 부인, 로체스터 씨가 큰 소리로 물었다. 나중에 조용히 말하지요. 뭔가 불길한 뜻이라도 있는 듯이 터번을 3번 흔들면서 말했다. 나중에는 호기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듣고 싶습니다. 플란치에게 물어보세요. 그애가 나보다는 당신에게 가까우니까. 나한테 돌리면 안 돼요, 엄마. 내가 그들 족속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 뿐이에요. 그들은 귀찮은 존재라는 거요. 그들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갚음을 한 셈이죠. 디어도르와 나는 미스 윌슨, 그레이 부인, 주버트 부인에게 많은 골탕을 먹였지요. 메어리는 항상 졸려서 이런 장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주버트 부인의 경우였어요. 미스 윌슨은 눈물이 많고 우울한 가엾은 존재였으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노력할 가치조차 없었어요. 한편 그레이 부인은 선하고 둔했기 때문에 아무리 골탕을 먹여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버트 부인은 가련했어요. 우리가 그녀를 극도로 화나게 했을 때, 즉 차를 엎지른다든가 버터를 바른 빵을 부스러뜨린다든가 책을 천장에 던진다든가 자로 책상을 두들기고 부젓가락으로 난로를 두들겼을 때의 그녀의 얼굴. 지금도 눈앞에 보는 것 같아요. 디어도르, 그때 재미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니? 물론 기억하고 말고 그 늙은 등신은 이렇게 소리치곤 했지. 이 고약한 것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같이 머리 좋은 아이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그녀에게 설교를 했었지. 하고 잉글은 경이 말했다. 그랬었지. 그리고 디어도르. 얼굴이 창백한 너의 선생 마이닝 씨, 우리가 성남 목사라고 흔히 말했던 그 사람을 공격했을 때 내가 도와주었던 걸 기억하지? 그 선생은 미스 윌슨과 저희끼리 사랑에 빠져 있었지. 적어도 디어도르와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들은 연정의 표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들의 다정한 눈초리와 한숨을 발견하고 놀랐는데 나중에는 집안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건을 그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집에서 내보내는데 일종의 지렛대로 이용했었어. 어머니는 이 사건을 눈치채시자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랬었지, 아가야.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조금도 잘못은 아니었어. 가정교사끼리의 연애가 지체있는 집안에서는 일시나마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째로 어머니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순결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고 연애의 당사자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따라서 의무를 게을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함께 어울려서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로 대담성이 생기고 또한 불순해져서 반항과 대개의 경우 파멸을 초래하지요. 내 말이 틀렸나요, 어머니?
나의 백합 같은 딸아.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의 내 말은 꼭 맞는 말이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화제를 바꿔요. 에이미 애시트는 이 선언을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주위에서 듣지 않았는지 어린애 같은 조용한 어조로 말참견을 했다. 루이자와 나도 가정교사를 애먹였지요. 그러나 선생이 너무 좋은 분이라 무엇이나 잘 참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틀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루이자? 단 한 번도 없었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했었지. 선생이 책상과 바느질 상자를 뒤지기도 하고 서랍을 뒤엎기도 했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우리들이 조르면 무엇이든 다 줬거든. 이러다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정교사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화제를 돌릴 것을 제안합니다. 로체스터 씨, 이 제의를 지지해 주시겠어요? 잉그램 양이 말했다. 예, 아가씨.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제안하는 의무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로체스터 씨, 오늘 저녁 목소리 사정은 어떠신가요? 예, 잉그램 양, 대단히 좋습니다. 명정이라면 부르지요. 그렇다면 패장을 비롯해서 모든 발성기관을 가다듬도록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왕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메리 여왕 같은 분이라면 누군들 리치오가 되지 않겠어요? 리치오는 매력 없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리치오는 틀림없이 멋이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흉악한 보우드웰이 나는 더 좋아요. 내 생각으로는 남자에게는 악마다운 점이 없으면 시시해요. 제임스 헵번에 대해서 역사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야말로 내가 기쁘게 손을 내밀어 주고 싶은 난폭한 악당적인 영웅이에요. 신사숙녀 여러분, 들으셨지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보우드웰을 닮았을까요? 하고 로체스터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우선권은 당신에게 있는 것 같군요. 덴트 대령이 바로 대답했다. 나의 명예를 걸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로체스터 씨의 대답이었다. 폭이 넓은 새하얀 옷을 여왕처럼 펴고 우아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은 잉그램 양은 화려한 전주곡을 치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